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뷰티풀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은정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부동산 관련된 이슈 그리고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평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채널에는 뭐 자주 나와주시고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4월 1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다주택자들의 대출 연장, 만기 연장을 불허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뉴스에서 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규 대출만 막았는데 이미 빌린 돈을 회수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신규 대출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만기 연장을 불허한다. 이게 아마 한국 금융 역사상 처음인 것 같은데 이런 역대급 대출 규제가 그러면 시장에 과연 어떤 영향을 줄까? 감평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4월 1일자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 타이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을 위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절연. 네. 즉 그동안의 부동산 시장의 어떤 유동성의 근원이 됐던 것이 결국은 레버리지였는데 이 레버리지가 결국에는 금융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부동산이 잡아먹고 있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부분으로 돈이 흘러들어갔던 이 부분을 끊어내는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개념에서 이번 대책이 발표된 거고요. 내용상에서 보면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에 대한 부분을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감축시키는 계획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네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 가까이 되죠. 89. 2,000조 가까이 되니까 우리나라 한 2,300조 정도 GDP라 그러면 한 90% 되겠네요. 네, 90% 정도가 되는데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뭐 일본 이런 데 같은 경우는 60%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율에 있어서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부담을 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신용의 문제라든가 국가적인 신용의 문제라든가 계속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감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 얘기는 성장을 그만큼 대폭 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나가 있는 대출도 일정 부분 회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입장인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보면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주택에 대한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정리하라는 시그널을 계속 정부에서 주고 있고 네네. 또 5월 9일 이전까지 어떤 정리할 수 있는 지금 시간적인 허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이후가 됐을 때도 다주택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한 사람들한테는 그 금융에 있어서 지금 한계의 금융 상황을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을 계속 이어가게 해주는 거는 좀 불허하겠다. 그러니까 안 낳는다고 생각을 판단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거고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대출의 회수 조치가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집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다주택이 된 원인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존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서 여유 있게 대출을 끌어냈을 때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향할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추가적으로 더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됐던 그 자금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만기가 됐을 때 이제 연장이 불허한다. 그러면 갖고 있는 자산을 처분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이 빚을 이제 상환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매물도 이제 유도할 수 있고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네요. 아무래도 그 집을 유지하는 형태에 있어서 만약에 본인이 이제 능력이 돼서 그 대출을 이제 쓰지 않더라도 뭐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 형태로 그렇겠죠.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제 갖고 있는 집들 중에서 일정 부분을 자산을 처분해야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감평사님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비생산적 금융,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가는 거는 비생산적 금융이고 주식시장으로 오는 거는 생산적 금융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그 또 추가 대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들의 전세 대출 공적 보증을 제한하고 DSR과 대출의 위험 가중치인 RWA 기준을 강화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1주택자들의 대출도 막겠다 이런 뜻인 거죠? 1주택자가 이제 집을 유지하고 있는 형태 중에서 비거주 1주택이라는 이야기는 이제 집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살고 그렇죠. 계시는 형태고 그 다른 곳에 살고 있을 때에 전세 보증이라는 걸 통해서 일정 부분 대출을 활용해 왔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보증이 공적 보증이 제한된다라는 거는 대출을 그만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네네. 의미이기 때문에 대출이 축소될 수 있는 개념이고요. 또 대출의 위험 가중치 RWA 기준을 이제
이제 뭐 20% 다른 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올리겠다라는 조치도 지금 검토하고 있잖아요. 1월에 좀 올렸었고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린다라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그동안에 이제 쉽게 대출을 해줬던 부분, 그러니까 집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계한테는 가장 큰 자산이고 또 안정성이 있잖아요. 대출을 해줬을 때 네네. 정부가 보증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 집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지키려고 하는 집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출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금융기관 입장에서 용이한 대출이었는데 네네. 이렇게 손쉽고 이자 장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의 어떤 건전성 지표를 평가하는 항목에 있어서 이쪽에 대출이 많이 나갔을 때는 그만큼 위험 가중치를 높인다라는 건 그 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의 규모 자체를 줄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럼 예전처럼 이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보다는 훨씬 더 이제 줄어드는 구조가 되니까 그만큼 대출이 제한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뭐 전방위적인 대출 압박의 하나의 또 일환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정부가 5월 9일 좀 전에 이제 간평사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 날짜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시장에서 4월 중순이면 끝난다 이랬는데 이제 5월 9일까지 어쨌든 토지 신청을 하면 어쨌든 가능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매도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약간 늘어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이 늘어난 기간만큼 매도가 조금 더 쏟아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번에 대책이 나온 후에 다주택자 매물이 급증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고 난 공동주택 가격이 많이 발표되고 올라갔죠. 난 후에는 또 이제 더 추가적인 매물이 출현하는 형태로 지금 매물이 증가하고 있는데 네. 5월 9일로 종료가 되면 사실은 지금 시장에서 원활하게 빨리빨리 거래될 수 있는 구조라면 매물의 소화가 좀 될 텐데 네네. 사실은 이제 그렇지 않은 상태이고 수요 자체도 대출에 대한 제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예전에 기대했던 것만큼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팔고 싶었는데 팔려고 하는데 방매 기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그 기간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느꼈던 분들한테도 일정 부분 좀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끔 기간을 이제 그때 신청하는 것은 어쨌든 계약을 추진했다라는 의미니까 거기까지는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어떤 판단을 하지 않으신 분은 거의 없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을 유지하는 포지션이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은 매물을 내놓더라도 어떤 시세보다 많이 떨어뜨리거나 이러지는 않고 그냥 유지하고 있는 형태. 이 기간 안에 팔리면 팔리고 또 실제로 매수 의향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가격에 있어서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좀 재고 계신 분들이 있는 상태가 어쨌든 매물로 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이 한 달 정도 늘어난다고 해서 엄청나게 더 매물이 늘어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비거주 1주택자 새 놓은 집에 세입자가 있더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정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조치가 시행되면 수요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비거주 1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전역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일부 자체가 지금 토지거래 허가제의 개념이다 보니까 네네. 실거주의 목적이 아니면은 지금 그렇죠.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미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되는 상태니까 사실은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입장이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세입자의 임대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거주의 의무를 유예하는 형태 네네네. 이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으니까 네. 결국은 지금 당장 세입자가 있어서 팔 수 없는 집들도 팔 수 있게끔 팔수 있게. 유도를 하는 거고 앞으로의 상황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1주택이든 뭐 임대사업자든 여러 가지 그동안에 불합리하다고 여겨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이제 개편이 예고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시장에 이제 매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정책이고 네. 그게 바로 이제 공급을 촉진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꼭 거죠. 반드시 신축만이 공급은 아니고 이렇게 매물이 나오면 공급이 되니까. 근데 아직 검토 중인 거죠. 아직 뭐 확정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 이런 것들을 검토 중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보유세를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못을 받기는 했는데 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야기 뭐 그동안에 또 뭐 이재명 대통령의 SNS나 이런 데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이 보유세 카드는 뭐 거의 뭐 나올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보유세 카드는 1주택자들의 반발 때문에 뭐 또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정부가 어쨌든 히든 카드로 최대한 하여튼 뭐 좀 안 쓰고 이 문제가 넘어갈 수 있다면 뭐 안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위기인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보유세 카드는 그냥 무조건 수순대로 예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히든 카드처럼 이런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보유세를 건드린다라는 거는 이제 전반적인 세제의 개편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실 네네.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세율에 대한 조정은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보유세가 강화된다라는 입장은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보유세가 강화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금에 대한 실효적인 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라는 인식이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인 개편에 있어서는 상향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 상향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어떤 너무 많이 세금을 깎아주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리겠다라는 개념이 이제 뭐 공동주택 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인다든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자체를 예전에는 이제 80% 정도 수준 그러니까 정부가 시세가 한 10억 정도 한다고 했을 때 공동주택 가격이 10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한 현실화율로는 7억 정도로 산정을 하고 세금을 부과할 때는 여기에도 이제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거를 곱해서 예전에는 한 80% 정도를 반영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 5억 좀 안 되게 이렇게 반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60%로 윤 정부 때 낮춰놓은 상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금이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이런 형태였던 것들 이것만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부담감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행 세율대로 했을 때 고가의 주택의 경우는 뭐 보유세 부담이 지금보다는 한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뭐 강남의 똘똘한 한 채의 경우에 60억 정도 호가 시세를 보이는 경우에는 예전에는 뭐 1년에 한 3천만 원 정도 부담을 했다면 세율을 안 건드리더라도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든가 현실화율을 높였을 때는 이게 2배 정도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6천만 원까지. 예, 7천만 원 정도 계산 시뮬레이션 한 거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의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이 물건을 보유했다면 이제는 이제 한 달에 한 300만 원 넘게 네, 그렇게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현금 흐름상에서 자산의 가치는 상승했지만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굉장히 크게 현실로 다가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간평사님 말씀은 보유세 인상이라는 건 일단 기본적인 정책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보유세를 건드리냐 안 건드리냐는 뭐 7월 달에 종합세제 개편도 있지만 그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다른 카드로도 정책적 효과가 나타난다면 뭐 그건 약간 뒤로 연기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호가가 크게 떨어진 매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도 있고요. 뭐 거래량이 뭐 엄청 활발하진 않지만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 물량이 7만 건대에서 8만 건대로 급증을 했다라고 합니다. 4월까지도 매물이 이제 더 쌓이게 되면 시장에 이제 정말 무주택자들이 바라는 뭔가 이제 전체적인 집값 하락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 거냐. 그러니까 뭐 일부 좀 고가 아파트나 일부 아파트에서 가격 좀 떨어진 걸로 끝나느냐 아니면 전반적인 가격의 하락으로 올 거냐. 이게 이제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전체적인 시장의 하락 2022년도에 우리가 경험했던 뭐 그런 정도의 하락을 기대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저는 당연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네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면 네. 15억 초과하는 주택의 시장과 15억 이하의 시장으로 나누어서 네네. 생각이 되는데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뭐 한강벨트 이렇게 좀 15억 초과로 이제 가격이 좀 높아서 대출이 제한되는 지역들은 호가를 낮춰도 거래가 안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 시장이 실질적으로 뭐 이게 60억에 팔렸다 70억에 팔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보다 그 말했던 가격보다 낮추어 내놔도 물량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는 안 된다. 즉 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절대적으로 적다라는 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15억 이하의 시장은 요즘에 좀 뜨겁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예, 노도강이라든가 서울 외곽의 지역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가격이 올라가고 올랐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얘기는 이 시장에는 그나마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존재하는 거죠. 대출
대출을 활용해서 들어올 수 있는 수요가 존재를 하긴 하지만 이 시장도 그 우리가 뜨거웠던 그 똘똘한 한 채 시장과 사실은 네.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15억 언더의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더 고가의 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보다 자산의 어떤 크기라든가 소득의 정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저히 좀 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참여를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뒷받침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고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매물들에 있어서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라든가 임대사업자 종료로 인해서 혜택이 축소되는 부분들 또 어떤 투자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 중에서는 처분이 더 용이한 것들은 오히려 소수의 똘똘한 한 채 이쪽보다는 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양이 15억 언더 시장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좀 참여하는 일부 수요가 있지만 전체적인 어떤 거래량 자체는 감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고 22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00건 정도의 거래량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점차 지금 빠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됐을 때는 그때와 거의 비슷한 또는 그거보다 더 큰 충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간평사님이 보기에는 2022년도에 우리가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집값이 서울과 지방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그때 수준 정도의 시장 하락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뭐 노도강 같은 경우는 뭐 일부 약간 상승하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사실 지금 간평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굳이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지금 뭐 덮어놓고 따라가서 뭐 추격 매수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네요. 그죠? 네, 조금 더 기다리면서 시장을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 주신 대로 최근에 강남 중심의 한강벨트 라인은 집값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청담동 같은 경우는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뭐 10억 넘게 하락된 매물도 거래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동작구나 용산구 지역을 중심으로 반대로 이제 한강벨트는 또 그런데 용산구나 이런 동작구 같은 경우는 또 일부 상승세를 보이기도 하고 이게 뭐 사실 좀 약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를 두고 집값이 바닥을 찍은 거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뭐 어느 일부 지역은 조금 상승세를 보이지만 가장 우리가 핫하다라고 하는 한강벨트가 집값이 굉장히 수억 원씩 떨어지는 매물들이 나와도 거래가 안 된다. 이러면은 진짜 이게 아까 얘기한 15억 이상 시장과 15억 이하 시장으로 봤을 때 15억 이상의 시장은 이번에 정말 눈에 띌 정도의 하락 어쩌면 가격 붕괴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한 시나리오로 가는 건지 간평사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시장 자체가 거래량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그 지역적으로 더 세분화하게 되면 실제 거래가 이 시장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없는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너무 이제 흔들리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똑같은 집이 팔리더라도 20억에 집이 팔렸다고 했을 때 참여했던 사람들과 지금 이제 20억에 팔렸을 때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요 자체가 한 건만 팔려도 그때는 뭐 100명이 참여했다면 올라간 시장에는 한 10명이 참여할 수 있는 네네. 시장이고 더 올라간 시장에는 한 5명밖에 참여 못하는 시장에서도 거래가 이루어지면 가격의 상승으로 보여지거든요. 예. 그리고 가격의 하락으로도 나타나지만 가격이 하락됐을 때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 자체가 매일 것이다 또는 뭐 특별한 사정이 개입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올라간 거래에 대해서는 이게 계속 올라가는 게 맞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 자체가 대출이 안 되니까 그 높은 시장에서는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일부 거래되는 게 나타나고는 있는 지역도 있지만 그 지역도 후속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근데 22년도와 지금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면 네네. 22년도에 고금리 때 이제 굉장히 가격 하락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때는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피벗이 곧 올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를 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곧 금리가 떨어진다. 내려가고 예전처럼 어떤 저금리의 상황을 계속 유지할 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었어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져도 또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다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시장은 이 금리에 있어서 기준금리 자체가 1%나 떨어졌지만 시장의 금리 대출금리로 봤을 때는 똑같이 거의 8% 정도 상단이 8% 정도 갈 정도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은 물가와 우리가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환율적인 문제와 많이 연관되어 있는데 고환율의 상황이라든가 물가의 전쟁으로 인한 영향력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봤을 때는 higher for longer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금리가 굉장히 상당 기간 오래 갈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만큼 어떻게 보면 다시 또 이제 어떤 정책적으로 부양한다고 해서 바로 올라가거나 이러기도 좀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2년도는 금리는 뭐 무섭게 올리긴 했지만 지금 간평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장의 미래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나중에 떨어질 거야 한데 지금은 지금 금리가 뭐 엄청 고금리라고 보긴 어려우나 사실 시장이 기대하는 미래 금리는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집값은 하락이라고 하는 쪽에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한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값 얘기할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전세가율이나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대출. 전세가가 결국은 시차를 두고 집값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세 대출 규제로 이제는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면은 무주택자들은 힘들어진다라는 또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근데 뭐 정부는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매물이 없어서 전세가가 오르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월세만 300만 원 내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분석인데 사실 전세 1억당 보통 월세 한 40, 50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월세만 300만 내는 시절이라고 그래봐 전세 한 6억, 7억만 돼도 사실 월세로 환산하면 이 정도 되는 건데 이렇게 전세가 씨가 마르고 월세로밖에 갈 수 없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주거 안정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간평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전세에 대해서 공급자가 어떤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요. 이 전세 시장이라는 거는 이 전세를 원하는 사람이 수요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살 수도 있잖아요. 이 물건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도 전세금이 없으면 이 물건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갭을 끼고 갖고 있는 분들 그렇죠. 같은 경우는 이 물건에 대해서 전세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이 집을 처분하거나 또는 동일한 금액대의 전세입자를 들여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네네. 때문에 이 공급적인 측면은 이런 형태의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 한 계속 공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장에 전세금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대출보다도 더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는 형태잖아요. 네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집을 보유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전세금만큼을 다시 들이지 못하면 이 물건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받으려고 해도 전세금 내줘야지 월세를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월세를 돌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자산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 자금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이 어떤 갭을 끼고 이런 어떤 앞으로의 시세 차익을 기대해서 집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전세의 공급은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세 매물이 없다.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지금 서울의 매물 같은 경우는 8만 건 가까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물이 쏟아져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서울의 아파트 매물 자체는 실거주하지 않으면 매매가 안 되는 형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결국 그래서 전세가 없어지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전세로 내놓는다는 거는 내가 이 주택을 계속 유지해 갈 수 보유하겠다는 있는 거죠. 사람들만이 전세로 그렇죠. 내놓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원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면은 간평사님 말씀은 이게 약간 일시적인 걸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야기할 때는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공급 부족의 측면 그리고 전세난을 이야기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전세난이라는 거는 어떤 시각으로 어떤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세난일 수도 있고 아닌 곳도 있거든요. 뭐 입주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 같은 경우는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전세를 놔야만 잔금을 그렇죠. 치를 수 있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전세 매물이 많이 공급이 됐지만 시장에 거기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경우에 전세가의 하락을 보이기도 하고 입주가 안 돼서 되게 이제 장기간 못 들어가는 형태 뭐 이런 시장을 보이기도 하고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시장인 경우에는 사실은 전세가 매물이 그 뭐 입주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형태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정말 전세 매물이 없는 현상을 일시적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마치 전반적인 시장의 어떤 전세난이라는 형태로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어떤 특정인이 내가 특정 지역을 수요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 시장이 없을 수 있잖아요. 이 시차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이제 그걸 항상 이야기를 하는 시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난이라는 거는 일시적일 수 있고 또 우리가 임대차 3법 도입됐을 때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이 되면 앞으로 더 올라갈 전세금을 미리 땡겨서 올린다. 이러면서 이제 전세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났을 때 역전세 대란이 이뤄졌었잖아요. 역전세 대란이라는 거는 내가 이미
남의 전세금을 이만큼 받아놨는데 다음번에 채우려고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 금액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과열의 시장에서 전세로 전전하느니 매입을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빠져나가면 그만큼 수요도 줄어든 시장인 거거든요. 근데 공급은 신축의 공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신축을 보유하고 있는 형태가 내가 실거주하기 위해 보유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어떤 전세입자를 들여서 유지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40% 가까이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도 줄어드는 부분을 고려한다면 이 전세난이라는 게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벌어질 수는 있지만 계속되기는 어렵다. 결과적으로는 소득 수준과 그 지역을 수요하는 사람들의 어떤 행태, 자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전세가는 완만한 상승 형태를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평사님의 말씀은 전세 대란처럼 보이는 현상은 좀 일시적일 수 있다. 지금 8만 건이나 매물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매물이 정말 다 소진되면서 가격 하락을 이끌든지 만약에 더 이상 안 팔려가지고 걷어들이게 된다면 전세는 다시 시장에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나왔던 129 공급 대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생각보다 시장의 반응은 조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공급 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뭐 규제 대책보다는 막 바로 피부에 와닿지는 않죠. 느낌이. 실제로 입주하는 비율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낮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지금 주택시장의 공급 문제 좀 전에는 이제 간평사님이 꼭 신축만이 공급은 아니고 시장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다주택자가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아니면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집을 파는 물건들이 이제 공급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주택시장의 공급 문제는 전반적으로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129 공급 대책의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민간이 공급하는 부분이 활성화돼야 된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고 네. 공공이 공급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만 강조됐다. 네네.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수요의 억제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공급이라는 거는 여기 이제 이 공급 대책에서 이야기한 거는 신축의 공급적인 측면을 네네. 이야기를 했었고 신축의 공급에 있어서는 그러면 민간이 개발해서 공급하는 형태 또는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이 공급하는 형태 이 두 가지밖에 신축의 공급이 없잖아요. 네네. 그런데 민간으로 하면 훨씬 더 민간을 활성화해 주면 그게 시장에 바로바로 들어온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공급 대책 효과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민간이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해 주는 형태로 그 사업을 지원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을 의미하겠죠. 네. 이런 정비 사업을 추진을 한다.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너무 많아서 사업이 잘 안 되고 이러니까 사업의 어떤 기간을 줄여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기반 시설에 대한 부담금을 줄여준다든가 뭐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부분을 줄여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형태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비용을 보전해주면 실질적인 사업비 부분에서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야 되는 비용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네. 그러면 공급이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빨라지는 대신 공급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빨라질 수가 없는 게 이게 만약에 사업비가 뭐 10이 드는데 네. 그중에 이제 정부가 어떤 지원을 민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줄여줘서 8이 됐어요. 네. 그러면 이만큼의 부담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물건의 매매가 자체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지거든요. 이만큼 줄어든 것이 실질적으로 이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사익화되는 것이지 비용을 줄여준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익화되는 거지 이게 어떤 공급에 있어서 가격을 낮추는 효과를 발휘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민간이 사업을 할 때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는 본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업이 진척이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거든요. 의사의 합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이 주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늦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서울 같은 경우 소규모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많이 활성화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 오히려 이게 집값을 자극하는 형태.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의 사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뭐 이주하고 철거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딘가 살 곳을 찾아야 되고 그러면서 다시 수요로 진입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아파트에 네네. 대한 수요로. 기존에는 이제 비아파트의 지역들을 많이 개발을 하니까 재건축 재개발 중에서 이제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집값의 상승을 가져올 수도 있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 거예요. 민간은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업은 갈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사업이 더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공급가 자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민간을 활성화시켜 주는 게 엄청난 이익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네. 오히려 부작용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건 안 하고 공공이 하는 부분은 공공이 약속한 부분이니까 또 기존에 이게 또 공공도 뭐 바로 오늘 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문정부 때 130만 호 계획했던 거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속도를 빨리 하는 거 또 기존의 어떤 유유부지라든가 기존 계획 중에서 추가적으로 더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 사실은 이게 실질적인 공급 신축의 공급의 확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대부분은 이제 민간을 활성화해야 공급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공급 대책이라는 게 뭐 매번 정부 바뀔 때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그게 어떻게 후속적으로 좀 후속 조치로 지금 되고 있는지 진척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피드백을 좀 잘 안 하다 보니까 발표만 있고 뭔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론 뭐 말씀 주신 것처럼 꼭 뭐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 것만이 공급은 아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그 우리 유튜브 보면은 썸네일에 환율과 부동산 이야기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전쟁의 휴전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뭐 오늘은 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져서 오랜만에 1,400원대로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뭐 사실 어떤 현재의 외화의 유출입에 의한 거라기보다는 어떤 뉴스가 전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이런 거라 이게 또 1,400원대로 완전히 내려왔다라고 또 얘기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1,500원대를 어떻게 보면은 계속 유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환율 상승이 원화 가치를 하락하고 이게 실물 자산인 아파트가 오를 거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환율이 오히려 높은 상태가 되면 부동산이 또 위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평사님이 보시기에는 환율과 부동산의 역학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환율이라는 거는 돈의 상대적인 가치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돈이 다른 나라의 돈에 비교해서 미국의 달러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갖느냐. 환율이 고환율을 보인다라는 거는 예전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지 않으면 돈가로 환산되지가 않는 거니까 네네.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 돈의 상대적인 가치가 왜 떨어지고 있느냐를 살펴보면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우리나라의 어떤 성장성이나 신뢰도 그것이 결국에는 환율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생산성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었는데 네네. 이제 외부적인 충격까지 발생을 하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달러 강세의 상황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더 환율이 올라가서 이제 1,500원대를 뚫은 형태거든요. 네. 근데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고 또 에너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90% 가까이 되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의 상승이라는 건 인플레이션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 실질적인 어떤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가격도 그러니까 오른다. 이런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과거엔 하는 약간 그런 게 공식처럼 돼 있었죠. 근데 우리가 경제 원리상 인플레이션이 오면 당연히 어떤 실물의 자산은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 실물이니까.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바로 실물을 네네. 보유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모든 분야에 동일한 속도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실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산 시장만 뜨거웠지 일반적인 물가는 오르지 않은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차를 두고 대부분 유동성이 많이 풀렸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음에도 우리 계속 저성장의 저물가의 시대를 살았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 어떤 많이 풀린 돈 자체가 전부 다 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그 자산 시장의 규모가 커졌지 다른 쪽에 어떤 인플레이션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실물에 대한 인플레가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실물의 인플레도 발생을 하고 이미 선반영된 이미 다른 자산 시장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과열이 돼서 인플레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거기서 더 올라간다.
이렇게 기대하기도 어려운 거죠. 오히려 자산 시장으로 몰렸던 유동성 자체가 다른 시장으로 풀리면서 뭐 예를 들면 코인 시장도 뜨거웠다가 지금 가라앉았잖아요. 네네. 주식 시장이 뜨거운 만큼 코인 시장은 가라앉고 그 어떤 소외된 시장일수록 그만큼 어떤 인플레이션에 의한 영향이 아니라 오히려 자산 가치가 재조정받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물인 아파트가 오른다 이렇게만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분위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뭐 바로 아파트 가격을 밀어 올리거나 그런 압력으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이게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가장 민감한 금리가 뭐 인하가 멈추고 어쩌면 인상이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과거 공식처럼 실물 자산이 아파트가 오른다라는 것은 이제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한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 뭐 주식시장은 물론 굉장히 뜨겁지만 그에 비해서 뭐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힘들고요. 이번에 정부가 추경을 편성해서 그중에 4조 8천억 정도를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뭐 사실 이 자영업자라든지 서민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고환율 시대에 고유가 고금리 이런 3고가 시작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 이렇게 유사한 수준의 경제적 위기가 발생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 3고 시대라 그래서 경제 위기급의 주식시장은 좋지만 이 실물 경제가 경제적 위기급의 이런 어떻게 보면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실 그 정도는 아니다라든지 아니면 실제로 이 정도의 경제 위기가 온다. 어떻게 간평사님은 평가하고 계시나요? 위기가 왔을 때 그걸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위기라는 얘기를 20몇 번 이야기할 정도로 실질적인 위기 상황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고환율이라는 거는 우리가 수입해오는 물건들에 있어서 가격을 훨씬 더 주고 사와야 된다. 그럼 결국에는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거고 고유가라는 거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나라에서 유가 자체도 더 높으니까 2배의 효과인 거죠. 원유당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달러로 환산했을 때도 이미 올라가 있는데 그 달러를 사기 위한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떨어진 게 고환율이니까 오히려 더 비싼 값을 주고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어떤 물가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인 거죠. 비용적인 측면이 훨씬 늘어나는 구조. 이중고를 겪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걸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는 돈값을 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금리 인상. 그러니까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럼 돈값을 높이는 방법은 돈값이 바로 금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리스크가 있고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선택지가 좁은 나라이면 더 높은 금리를 줘서라도 자금을 끌어들이는 형태. 그게 이제 금리의 상승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안고 있는 문제는 부채의 한계 상황. 금리가 올라갔을 때 가장 타격을 입는 거는 빚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의 대부분이 집이라는 자산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현격하게 늘려놓은 상태고 또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 부채도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그 시장을 유예하고 지켜가기 위해서 그만큼 대출을 활용해서 버텨왔던 시장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온 거죠. 그리고 이제 1,500원이 넘는다는 거는 우리가 외화 대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어떤 기준선을 갖고 리스크 앞으로 우리가 예상했던 그 바운더리 안에 있는 상태에서 뭐 원화를 벌어서 갚았을 때도 어느 정도 보전해주고 또 담보 가치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따질 때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1,500원을 맞이 노선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보통에. 근데 지금 그걸 넘어서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방이 열려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면 결국에는 늘어났던 유동성만큼 변동성의 크기나 폭 자체가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우리가 좀 많이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그 외환보유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막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냐에 대해서 의심을 갖는 학자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어떤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고 그래서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부적인 문제 뭐 내수 침체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충격이 좀 장기화되고 했을 때는 실질적인 문제로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간평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이미 사실은 경제 위기가 온 거나 다름이 없다.
환율이 높은데 유가까지 올라가니까 유가 높아진 거에 그대로 환율로 해도 가격이 올라갔을 텐데 환율도 올라가고 유가도 올라가니까 이중적인 충격을 한국 경제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당장 그렇게 확 획기적으로 해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아니니까 결국은 뭐 한국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것처럼 K자형 성장 좋은 쪽은 물론 좋은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조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은행 그 이창용 총재가 4월 20일 퇴임을 하게 되면은 신현성 신임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가 이제 한국은행 총재로 이제 임명이 되겠죠. 청문회만 통과되면. 이분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매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실 이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이건 뭐 우리나라가 통화 정책이 독립돼 있질 않아서 뭐 사실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분은 엄청나게 뭐 보수적이고 원리 원칙주의다라는 이야기는 있습니다.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이 때문에 주담대가 연말 되면 그러니까 올해 연말이죠. 2026년 연말에 8%대를 터치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영끌족 같은 경우에 2020년 21년도에 집 사신 분들 아직도 집값이 그 가격 상가격에 못 미치는 분들이 꽤 있는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8% 연말에 어쩌면 터치될 수도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집을 좀 그냥 팔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버텨야 되는지 그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조언을 좀 이분들한테 해주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영끌의 의미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집이라는 거를 살기 위해서는 많은 자산을 어느 정도 축적을 하는 시간을 거친 네. 후에 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레버리지 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시장에 들어와야 되는데 네. 영끌은 그런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은 대출로 채워서 들어온 형태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금리는 1에서 2%대 뭐 정책금융이라든가 이런 걸 받았으면 1%대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는데 그게 지금 기준금리 올리면 8% 되겠다 이런 얘기 하지만 지금 현 상태에서도 과거에 빌렸던 것보다 두 배, 세네 배는 되겠네요. 3배 이상 지금 올라가 있고 그게 감당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경매로 내몰린 경우 경매 파산을 신청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만큼 지금 못 버티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버틴다라는 건 내가 생존이 가능하냐 못하냐의 문제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계속해서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버티겠죠. 그게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으면. 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생존을 위협받는 정도의 부담감을 갖고 살고 있다면 당연히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내가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상황이 길어지면 지금 20년, 21년에 영끌했던 분들의 물건이 강제적인 매매 형태로 내몰리는 것처럼 내가 존버한다고 했더라도 버티지 못하고 외부 타인의 의지에 의해서 팔 수밖에 없는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뭐 투자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막 그렇죠. 유지하고는 있는데 그게 내가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어떤 상황이 이미 한 개의 대출을 끌어서 썼고 굉장히 저금리로 근데 그게 지금 2배, 3배 올라간 상황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여지가 있는 이런 시장에서 그럼 내가 계속 버틸 것인가 또는 버티다가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매각을 당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조금의 이익이라도 가져갈 수 있는 형태로 조금이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티려고 하는 분들 중에 또 다수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집을 세를 주고 저기 어디 시골 같은 데라도 좀 1시간 2시간 걸리더라도 가자 그랬는데 대출이라는 게 일단 남아 있으면은 세를 또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간평사님 말씀은 사실 고민의 지점이 앞으로 1년 2년 후에 뭐가 이렇게 금리도 갑자기 또 낮아지고 뭐 굉장히 획기적인 상황이 뭐 펼쳐진다면 뭐 어떻게 좀 버텨보자인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저희가 얘기를 쭉 나누면서 느끼셨겠지만 안 보이니까 결단을 좀 내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쪽에 약간 무게감을 더 실어서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고민이 크시겠지만 결단을 좀 내리실 때가 되지 않았나. 최근에 MG 새마을금고가 지난해 금융당국의 관리 목표치를 430%나 초과할 정도로 가계대출을 좀 초과해가지고 대출을 해줬던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현재 고금리 때문에 연체율이 또 증가되고 있고 또 이 증가된 것들이 뭐 1금융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문제가 되는 데가 없지만 이렇게 연체율 증가로 IMF 때처럼 뭐 1금융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금융기관들이 좀 무너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럴 정도의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태로 나오면 네. 충격이 크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관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형태거든요. 우리가 22년도에 이미 PF 부실에 대한 문제가 네네네. 발생을 했고 네. 그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뉴스를 혹시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 뭐 얘기가 없고 잠잠하긴 한데 뭐 해결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렇죠. 해결이 안 됐죠. 그래 이 상황은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거다라는 걸 기대하고 사업성이 있는 경우는 좀 버틸 수 있게 또는 네. 정리의 시간을 조금 벌 수 있게끔 계속 이제 연장하고 유예하고 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손실을 털어내는 작업을 해요. 저축은행들이나 어떤 새마을금고나 어떤 PF의 부실이 발생을 했을 때 이걸 충당하기 위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쌓아가지고 손실로 털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범위 안에서 털 수 있는 것들만 체계적으로 털고 있는 형태. 그런데 계속 그게 이제 여력이 없으니까 이제 건전성에 있어서 의심을 받는 은행들이 많이 저축은행들 그래서 뭐 매각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PF 문제에 거의 핵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 대출을 안 했는데 1금융권에서 주담대에 대한 부분이 조여지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받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가계대출에 대해서 이제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 2금융 상호금융 쪽으로 네, 약간 풀리면서 사각지대죠. 아니 그 더 추가적으로 풀릴 수 있는 네.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시장의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원하는 거예요. 대출을 근데 해줄 수는 없어요. 없으니까 해줄 수 있는 곳으로 몰리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대출이 금융관리 목표치에 4배를 초과할 정도로 여기서 나간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증가율을 0원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미 나가 있는 대출 한도 하에서 운영해라. 추가적인 대출이 없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지금 건전성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또 계속해서 자금을 수신을 받고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이익이 은행의 이익이 좋아가지고 대손으로 털어낼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있는 데는 버티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이제 무너지는 형태로 그러니까 매각이라든가 이렇게 되는 형태로 나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어야겠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부티풀 채널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뭐 1금융권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소비자 금융 포털 이 경영 자료 같은 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뭐 BIS 비율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악성 부채에 대한 그 악성 부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MG 새마을금고가 그렇다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이 금융권 같은 경우는 정부의 강력한 그 관리에 있어서 약간은 조금 느슨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금리가 지금 당장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이야기 나눈 분위기에 의하면 향후에 금리가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좀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서 그러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정말 실수요자다 나는 뭐 이런 분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수요자 내가 집을 아직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딘가 전세를 살거나 반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아야 되니까 비용이 나간단 말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하락이 계속된다면 아니면 또 뭐 V자 반등은 아니라 하더라도 뭐 U자 반등이라도 상승세 온다면 이게 이제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언제를 집을 사야 될 시기로 잡아야 될지 굉장히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평생 집을 안 살 수는 없고 그냥 이참에 좀 약간 떨어진다는 분위기가 있으니 가서 이제 발품을 팔면서 급매물을 잡아서 좀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매물이 조금 소진되는 게 그런 걸 텐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인생에 이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지금 시기가 어떻게 내 집 마련하기에 괜찮은 시기인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아니라고, 하죠. 예. 아니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불안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나중에 더 많이 올라가서 그렇죠. 아예 진입하지 못하게 맞아요, 될까봐라는 그 불안감에서 불안감. 처음 이제 주택을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임장도 다니고 뭐 이제 지역적으로 좀 그렇죠. 조정이 됐다라는 곳에 네네네. 이거는 여기는 좀 덜 떨어질 거야. 떨어지지 않을 거야. 뭐 지금 대출이 나올 때 또 대출도 계속 줄어든다고 하니까 참여할 수 있는 게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 하는 게 어떨까. 하자. 이런 판단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가격
게 내가 이제 진입을 했을 때 나중에 이 가격을 오롯이 되돌려 받으려면 누군가 그 시장에 다시 들어와 줘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오른 가격으로 계속 사줘야죠. 그렇죠. 근데 오른 가격으로 계속 사줄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사주거나 또는 자기보다 더 이후의 세대가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돈을 벌어서 사주는 형태 이런 시장을 기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기에는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그들이 이제 이미 영끌이라는 걸 통해서 미래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이 현재에 들어와 있는 구조인데 이들 이후로 일정 부분 공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지금과 같은 대출 규제 상황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또래의 소득 수준 대비해서 양호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집을 나보다 조금은 소득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이 잠재적인 수요자가 나보다 더 나아져서 또는 나보다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리고 또 더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이 시장에 진입해 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고 또는 이제 중장년층이 대부분의 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들이 이 집을 사줘야 되는데 그렇죠. 이들의 부는 어떻게 생겼냐면 그들에게 집을 팔아서 생긴 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주고 사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들 같은 경우는 자산 말고는 사실은 소득에 있어서는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네네. 이런 어떤 구조적인 측면을 봤을 때 그러면 과연 지금과 같은 과열이 계속될 것인가 또는 앞으로 내가 지금 진입하지 못했을 때 나는 정말 평생 집을 못 살 건가에 대한 판단을 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번에 정부가 하는 비생산적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유도라는 거는 자산 시장의 개편을 의미하는 거예요. 재편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부의 원천을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형태 네네. 7대 3이죠. 비금융과 금융의 비율이. 네. 근데 이런 구조에 있어서 전반적인 구조적인 변화, 즉 금융의 비중이 선진국처럼 반대의 비율로 나타나는 형태, 점차 이 부분이 축소돼가는 구조로 지금 개편되고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 시장에서 그런 과연 내가 지금 어떤 불안감과 지금 당장의 안정감, 당장의 안정감으로 해서 그럼 내가 정말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정말 원하는 평생 나는 안 팔 자신이 있는 그런 집에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런 판단을 또 내 지금 어떤 소득이나 내 자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미래에 한 30년을 담보 잡혀서 네. 돈을 추가로 끌어와서 사야 되는 형태인데 그런 판단을 지금 같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간평사님 말씀은 사실 조금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뭐 예를 들면 옵션으로 뭐 지금보다 2022년 정도 수준의 뭐 10% 이상의 뭐 전반적인 하락이 있다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서울이 이제 아파트 규제가 이제 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을 떠나서 토호제도 없고 뭔가 이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지방 또는 이제 다른 타 지역으로 눈을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말고 집값이 좀 오를 수 있고 인구가 좀 유입되고 커지는 그런 도시에다가 집을 사겠다. 이런 도시가 어떻게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서울 말고 타 지역 중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미래에 조금 그래도 전망이 좋을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뭐 그런 지역이 눈에 띄는 데가 있나요? 눈에 띄는 데는 없고 지금 이제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용인 뭐 이런 데 얘기하잖아요. 용인. 네, 용인은 이미 뭐 상당히 좀 핫한 동네 아니었나? 그 핫한 이유가 이제 반도체의 특수 때문에 네네네. 이제 많이들 기대를 하는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네. 이렇게 된 건데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지금 지방 같은 경우 다 대부분 부동산이 꺼지고 뭐 가격의 하락을 겪다 네네. 보니까 결국에는 지방 분들조차도 네. 서울에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지방의 집은 사면 안 되고 다 서울에 뭐 자식을 한동안 위해서. 그랬죠. 예. 그리고 지금도 생각은 서울의 생각은. 집값이 떨어지면 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면. 네, 그런 분들이 이제 고민들을 하시는 건데 그만큼 모두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또 그 어떤 지금같이 올라간 집값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소수다. 있는 이런 구조인 걸 알고 있는 시장에서 근데 지방 같은 경우 뭐 신축의 공급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네네. 많이 왜냐하면 땅값은 싸고 뭐 분양하면 다 팔린다고 하는 막 이런 시장이다 보니까 공급을 너도나도 했고 그런 네. 부분들이 빈집의 형태나 또는 아직 뭐 건설 중인 형태로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서울이 오히려 뭐 너무 올라가서 못 들어가고 규제가 있으니까 지방으로 가겠다. 과연 지금 말하는 분양가를 유지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퀘스천 마크거든요. 그래서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유튜브에 보면 뭐 어느 지역 찍어준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거 보고 이제 또 질문을 달아주시고 이런 분이 있는데 간평사님이 보시기에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지방의 어떤 특정 지역에 뭐 인구가 조금 더 뭐 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부동산 시장의 어떤 커다란 흐름을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신중하지 않게 움직이는 거 안 좋다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제 정책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환율과 또 경제 위기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많이 나눠 주셨는데 끝으로 이제 2026년도 부동산 투자 시장을 바라보는 분들에게 26년은 좀 어떻게 보내라. 라고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은데 한마디 해주시죠. 26년은 이제는 내부에 쌓였던 문제 플러스 외부의 충격까지 발생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뭔가 투자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유동성을 확보하고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지만 참 마음에 딱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이야기 많이 나눠주셨는데 간평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